안녕하세요. 첫 번째 주제 발표 사회를 맡은 성명대학교 글로벌 지역학부에 재학 중인 이혜지라고 합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MZ세대 학부생의 시선으로 바라본 K-문화 콘텐츠와 K-웨이브 한류 확산입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는 총 5팀이 발표를 진행합니다. 그럼 한국 드라마를 통한 한국 문화 학습과 한류 인식,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학부생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증상진, 진품선, 허승희, 왕방승 학생팀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학생입니다. 저는 진분선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소개할 주제는 한국 드라마를 통한 한국 문화 학습과 한류 인식입니다. 이 주제를 선택하는 이유는 저희가 평소에 한국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를 자주 보고 한류에 관심이 많다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어 문학과 학생으로서 K 콘텐츠를 보는 것을 한국 문화도 배울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저희가 각자 자기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 중 이거 대만과 많이 다르네? 라는 문화 차이 혹은 특별한 점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가 소개할 드라마는 연애 플레이리스트라는 웹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주인공들의 대학 생활이랑 그들의 사랑과 우정을 그려낸 이야기입니다. 당신과 나의 이야기를 담아낸다가 플레이리스트 슬로건입니다. 제가 몇 가지 점과 대만 대학 문화를 비교해서 말할 겁니다. 먼저 엑스맨이라는 이벤트 말하고 싶습니다. 선배들이 신입생 척하면서 그들을 속인 것을 엑스맨입니다. 여기서 제일 재미있는 점은 바로 신입생들의 반응입니다. 한국 대학에서 선후배 관계 너무 서면해서 평소에 모르는 선배한테 반말을 하면 정말 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엑스맨 같은 이벤트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톡방에서만 했습니다. 이렇게 직접 후배를 찾아가서 친구 척하는 것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만에서는 다들 친구같이 지내서 엑스맨을 잘 못합니다. 두 번째는 휴학과 복학입니다. 드라마 속에 남학생들이 다 휴학하고 입대를 했습니다. 또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많이 한국 대학생이 휴학하고 갭이어를 지내거나 해외 가서 언어 배우기도 합니다. 이것이 대만과 너무 다릅니다. 대만에서는 보통 빨리 졸업하고 취직하는 것을 유행합니다. 대부분 휴학이라는 말 들으면 좀 외면하고 부끄럽고 그 사람이 깔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증상진입니다. 오늘 소개하고 싶은 작품은 미스터 선샤인입니다. 미스터 선샤인은 2018년에 방영된 작품입니다. 1900년대 고한말 시대 신분이 복잡한 사람들이 조선을 위해 분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는 현대 한국어에서 잘 사용하지 않은 문체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드라마 대사를 기록해 보면서 캐릭터마다 사용하는 문체가 교과서나 다른 드라마에서와 다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많이 쓰는 합쇼체, 해여체, 해체 말고 하어체, 해계체, 헤라체 지금 잘 안 쓰는 문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캐릭터의 영어를 통해 인물 관계도를 정리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세 계급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최상층 귀족 계급인 유진초이, 고혜승과 김희성입니다. 이 세 캐릭터끼리는 하오체로 소통합니다. 쿠도이나와 구덕매 사이에는 해체로 대화하지만 귀족 사람을 접대할 때 합쇼체를 씁니다. 그래서 쿠도이나와 구덕매는 두 번째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할 만한 것은 하나 더 있습니다. 구덕매와 대화할 때 고혜씨는 보통 하계체를 사용합니다. 제 생각엔 구덕매는 백정이었던 신문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사연을 모른다고 해도 그런 사연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엔 고혜신의 하인인 한랑아범과 편만댁은 신분을 통해서 그들이 이 인물관계도 중 가장 아래 계층에 속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통 외국 시청자에게 한국의 전비어를 유심히 보기가 힘든 일입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그들의 영어 유심히 관찰하는 것은 정말 재미있는 일입니다. 저는 허승우입니다.
여러분 한국 드라마를 많이 시청하시나요? 저는 한국 드라마를 주고 보는데요. 오늘은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제품인 덮개비의 한 장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캐나다에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보면 김일우 시인의 사랑의 무리학을 읽는 장면입니다. 이 드라마를 계기로 저는 한국 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에는 심장이 하늘에서 땅까지 아찔한 진자 운동을 계속하였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해당 구절을 비교적 빠르게 읽는데요. 낭송 속도의 평화를 주어 시의 내용을 더 생생하게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을 통해 영상 매체에서도 영화 작품을 사용하면 주인공들의 감정을 특별한 대사 없이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드라마가 그 나라의 문화를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롭고 생생한 표현 방식이 한국 드라마의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다른 작품을 보면 문화 작품을 단순히 낭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에피소드의 제목을 통명의 다른 문화 작품으로 사용하는 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징어 게임의 마지막 에피소드의 제목이 은수 좋은 날 이날의 것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소설이나 시는 쉽게 도전할 수 없는 장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 문학을 담고 있는 영상 작품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문화 작품도 접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작품을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원방스입니다. 제가 발표할 제목은 드라마 미생에서 본 한국 직장 문화입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선택한 이유는 미생 이 드라마가 보통 인상적인 로맨스 드라마와 다릅니다. 주인공은 일반적인 사람이고 실수도 자주 하고 타인의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이 드라마 때문에 한국 정부는 법률을 고칩니다. 장크레 법이라는 파견 근무자를 보장하는 법은 더 좋게 파견 근무자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장크레는 고등학교 학년만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많은 사람은 장크레를 경멸합니다. 그런데 장크레가 아직 회사 직원이 되고 일도 잘합니다. 그럼 능력과 학력 정말 관련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회사에 있는 선후배 관계입니다. 한국 사람은 나이와 계급을 중시하는 것이 유명합니다. 특히 학교, 군대, 회사 등 곳에서 아주 분명합니다. 선배가 후배에게 큰 소리로 욕해도 후배가 그냥 사과하고 자기의 실수를 승인합니다. 선배와 반대면 의견이 있어도 말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은 퇴근 후에 술마당과 회식이 많습니다. 보통의 회식이 아니고 선배와 동료의 교제입니다. 혹시 안 가면 다른 사람의 배째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이 취해도 다음 날에 아직 회사에 제 시간에 도착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말했던 드라마는 한국 어문학과 합북생을 중심으로 본 한국 문화와 한류 인식입니다. 이 드라마들 통해 저희가 한국의 역사, 아름다운 문학, 현재의 직장 생활과 문제, 그리고 대만과 한국의 재미있는 문화 차이를 봤습니다. 이번에 상명대학교 글로벌 인문대학 국제 학생학술 세미나를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쁨과 영광입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파키스탄 너머대학교 한국어학과 학생 슈마일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발표할 주제는 파키스탄의 한국문화 콘텐츠 양상과 한류 현황입니다. 이에 따라 파키스탄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한 뒤 파키스탄의 한국문화 콘텐츠 양상을 분석하고 파키스탄의 한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파키스탄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수도는 이슬라마바드입니다. 국어는 우르두이고 지역에 따라 사람들은 판자보, 신도, 파시토, 영어를 말합니다.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인구의 97%가 이슬람 교도입니다. 파키스탄과 한국의 시차는 4시간으로 파키스탄은 한국보다 4시간 느립니다. 다음은 파키스탄의 한류에 영향력을 전파한 인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플루엔서와 크리에이터들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너머대학교의 아팁 교수님과 아마눌라를 소개하겠습니다.
남월대학교 아팁 교수님은 한국의 상명대학교에서 박사를 마친 첫 파키스탄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월대학교에서 몇 년 동안 한국어학과 학과장으로 일하였습니다. 아팁 교수님이 파키스탄에서 처음으로 한국어 학사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제 미래에 대한 방향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2022년 아팁 교수님이 세종학당 상도 받았습니다. 아팁 교수님이 2012년부터 지금까지 이슬라마바드 세종학당 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눌라는 아팁 교수님의 학생이었고 아팁 교수님의 길을 따라 한국에서 석사 박사를 했습니다. 아마눌라는 상명대학교에서 조학록 교수님의 지도하에 박사를 마친 두 번째 파키스탄 학생이었습니다. 한국에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한국 사람들에게 파키스탄 문화를 알리고 있습니다. 2022년 아마눌라는 남월대학교 한국언어문화학과 학생들과 한국에서의 학습 경험과 생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에 유학하고 싶은 파키스탄 학생들을 위해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아팁 교수님과 아마눌라하고 깊은 대화를 나눈 끝에 상명대학교 언어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사람은 레네하입니다. 레네하는 20대 여성입니다. 레네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 스킨케어 상품과 K-pop 상품을 판매합니다. 2021년 10월 레네하 씨가 K-pop 팬클럽 행사를 개최했는데 당시 팬클럽 회원은 100명 정도였고 파키스탄 카라치 정경사관 정경사님이 주빈으로 그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레네하는 2016년부터 K-pop 이벤트와 모임을 주선해 왔으며 현재 케이콘 파키스탄의 설립자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사람은 소피아 무자히드입니다. 소피아는 20대 여성입니다. 파키스탄의 K-pop 댄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K-pop 댄스를 소개하고 파키스탄에 있는 한국 K-pop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께 춤추는 방법도 가르쳐줍니다. 소피아는 2016년에 처음으로 K-pop 페스티벌에서 춤을 췄고 2021년 대사관의 초대를 받아 대사관에서 열린 행사 코리안 나이트에서 특별한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지금도 파키스탄에서 한류 열풍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사람은 아셜 후세인입니다. 아셜은 20대 남성으로 현재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파키스탄 장원 K-pop 월드 페스티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습니다. 2019년에 공부하기 위해 또 K-pop 아이들이 되는 꿈을 이루기 위해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낮에 공부하고 밤에 춤을 추었습니다. 2019년 성균관 대학교에서도 K-pop 댄스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모델로도 일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가수 몬스타엑스 그리고 시스타의 노래 영상에도 나와서 한국에 가고 싶은 파키스탄 분들께 희망을 주었습니다. 아시아는 종종 그의 여행에 대한 글을 SNS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현재 한국에서 태권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할 사람은 라나 마지무시닥입니다. 라나 마지무시닥은 요즘적인 콘텐츠 제작자이자 유튜버입니다. 22개국을 여행한 후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마지는 한국 문화와 한국 생활에 대한 경험을 사람들과 공유합니다. 사람들에게 한국 장학금 과정을 안내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동기를 부여합니다. 마지는 파키스탄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와 유사성에 대한 비디오를 만듭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소개할 사람은 자히드 후세인입니다. 자히드 후세인은 2008년에 GKS 장학금 프로그램을 통해 공학을 공부하러 한국에 갔습니다. 한국에서 모델로 일하고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 비중 상회담 패널로 참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아리랑 방송에서도 일하였습니다. 한국에서 파키스탄 문화를 소개하고 파키스탄에 대한 나쁜 선입견을 없애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 사이의 관계 개선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파키스탄의 한류 현황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파키스탄은 몇 년 전만 해도 다양한 이유로 인해 한류의 인기가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방문하거나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 그리고 한국의 다양한 콘텐츠로 인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에 파키스탄 정부는 2012년부터 차단했던 유튜브를 허용했고 PTV 홈에서는 한국 드라마 최초로 대장금이 방영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4월에는 김유정 작가의 단편 소설인 땡볕, 동백꽃, 봄봄이 우드루어로 번역되어 신문에 10개월간 소개됐고 7월에는 파키스탄 최초로 K-pop 월드 페스티벌 예선이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HTV에서 기왕후가 방영되었습니다.
본래 파키스탄에는 서양 문화가 주 문화로 자리 잡았었지만 이제는 한류가 주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코로나19가 퍼지면서 한류 확산이 주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유튜브나 각종 OTT, SNS를 통해 한류는 더욱 확산했습니다. 이제 파키스탄 내 분야별 한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K-팝입니다. 파키스탄 사람들이 K-팝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싸이입니다. 그 후 블랙핑크, 방탄소년단 등 유명한 K-팝 스타가 등장하고 인기를 얻으면서 점차 파키스탄 내에서 한국의 K-팝이 주류 음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일명 K-팝 굿즈라고 불리는 상품들의 판매 증가와 파키스탄 댄서들이 K-팝 커버 영상을 업로드하는 등의 새로운 한류 형태를 이끌었습니다. 다음은 방송입니다. 한국의 TV 프로그램에서 등장하는 자극적이고 선전적인 장면은 파키스탄에 송출될 때 모두 삭제되어 방영됩니다. 그러나 한국의 드라마는 주제의 다양성, 배우들의 아름다운 비주얼, 의상 디자인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파키스탄 시청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오징어 게임이 한국의 전통 놀이와 드라마 속 인물 분장을 경험할 수 있는 행사까지 개최될 정도로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영화입니다. 한국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 이후 파키스탄에서 한국 영화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에 한국 대사관은 한국 영화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 한국 영화제를 개최했고 앞으로도 현지인들을 위해 한국 영화와 관련된 행사를 계속 기획하고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은 한식입니다. 파키스탄에서 한식은 슈퍼마켓에 한국의 라면, 요구르트 등이 입점할 만큼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는 한식이 많이 노출되는 다양한 한국의 콘텐츠 덕분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파키스탄 내에 한식당이 많지 않아 한식이 얻는 인기에 비해 파키스탄 사람들이 한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적습니다. 이에 한국 대사관은 한국의 밤 행사를 개최해 떡볶이를 참여자들에게 제공하기도 하고 참여자들이 직접 한국 음식을 만드는 부스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파키스탄에서 한국 문화가 인기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유사한 정서 덕분입니다. 슈마일 씨는 한국과 파키스탄 모두가 보수적이어서 파키스탄에서 서양 드라마에 비해 한국 드라마의 선호도가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파키스탄의 전통 문화에서도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것을 즐기는 유사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가 인기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파키스탄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가 일종의 탈출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외교부와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매우 보수적이어서 때로는 청년들이 재능을 마음껏 펼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특히 K-팝은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 중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탈출구가 되어 인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각종 축제 덕분입니다. K-팝 월드 페스티벌, 한국의 밤, 파키스탄 국립외국어대학교의 봄축제 등의 각종 축제를 통해 한국 문화가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경험하게 되면서 점차 한국 문화에 스며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파키스탄에서 한국 문화는 꾸준히 사랑받고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의 한류의 영향이 얼마나 더 크고 다양해질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카자흐스탄에서 확산된 한류라는 주제로 이스카코바다나 카자흐스탄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학 한국학과 학생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학교의 한국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4학년생 이스카카와다네입니다. 오늘은 카자흐스탄에서 확산된 한류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에 걸쳐 있는 공화국입니다. 또 이 넓은 영토에서 130개 국가와 국적의 대표들이 거주하고 오늘날의 카자흐스탄은 인구가 다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입니다. 카자흐인이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한국 문화를 알리는 고려인들은 약
11만 9천 명이고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알마티입니다. 지금은 이 도시로부터 전국에서 MZ세대가 K문화 콘텐츠를 어떻게 받아들였고 한류 확산에 대한 관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협회는 1992년 6월 3일에 설립되었고 그때 카자흐스탄의 모든 주요 도시에 한국문화센터도 설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덕분에 한국어와 한국 역사, 문화, 관습과 전통을 유지하고 문학과 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1년에는 유명한 가수 구찬모가 처음으로 카자흐스탄 무대에서 노래했습니다. 또 1992년 7월에는 알마티 음악원 간단에서 제1회 한국전통음악과 춤세미나가 개최되었고 이외에도 모든 전통적인 행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2000년대에 와서 한국 드라마를 하바르와 카자흐스탄 방송 회사들이 사고 몇 가지 채널에서 방송되어 카자흐스탄인들의 좋은 반응과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국 아티스트들의 방문과 한국 문화를 알리는 행사들이 양나라의 문화적 유대 관계의 바탕이 되어 곧 이어서 카자흐스탄에서 한류 확산의 시작이었습니다. 원래 한류라는 문화가 카자흐스탄들에게 낯설었지만 2010년부터 한류의 매력을 알게 되었고 점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2011년을 보면 처음으로 카자흐스탄 콘서트홀에서 한류 축제가 있었습니다. 전통극장 예술단, 배우 손일국, 티넥스, 가수 소녀는 제9주 여성그룹이 참석자로서 나타났습니다. 그때 많은 카자흐스탄인들이 한류에 대해 점점 더 많이 알게 되었고 K-팝과 K-드라마에 큰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K-팝 월드 페스티벌 2021에서 처음으로 카자흐팀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때부터 알마티나 아스타나에서 K-팝 경연대회와 축제, 영화제들이 자주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도시에만 K-팝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류나 한국 문화를 모르는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2011년에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된 노래였습니다. 카자흐스탄 사람들도 이 노래를 많이 따라 부르고 즐겨 들었지만 한국 노래인 줄 몰랐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 한류 확산이 제대로 퍼졌습니다. 방탄소년단, 엑소, 갓세븐, 세븐틴, 레드벨벳, 트와이스, 블랙핑크, 여자친구라는 아이돌 그룹들의 활동이 많이 알려졌고 10대와 20대의 카자흐스탄인들이 아주 많은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한류 확산의 이유는 한국 콘텐츠의 우수성과 새로움 그리고 역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자흐스탄의 10대와 20대의 젊은이들이 한류에 푹 빠졌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콘텐츠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던 대중이 한국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한국 화장품, 기술, 여러 가지 제품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을 보면 많은 청소년들이 이 패션에 따라서 옷도 입고 아이돌이나 한국 배우들을 보고 머리 스타일이나 화장을 따라합니다. 또한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도 늘어났고 한국에 여행을 가고 싶은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K-팝이나 한국 드라마는 MZ세대의 내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줬습니다. 이 연산에서 방탄소년단의 팬분들이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들어서 자신감과 힘을 얻는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류의 이런 영향으로 카자흐스탄에서 퓨pop이라는 새로운 음악 장르까지 생겼습니다. 가수 스타일뿐만 아니라 음악 리듬도 유사해서 K-팝과 다름이 없습니다. 2015년에 91이라는 보이그룹의 데뷔로 퓨pop이라는 장르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그룹의 활동은 차가운 반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많은 남성분들은 91의
화장하는 모습과 머리 색깔을 바꾸는 것에 반대해서 그룹의 권세들을 취소하기 위해 시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으로 봐도 이 그룹이 만드는 음악이 너무 좋았고 대중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보수적인 시선을 이겨내고 좋은 음악을 계속 만들었고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2019년 I Can See Your Voice라는 프로그램에도 나왔습니다. 이 프로그램 덕분에 91을 응원하는 해외 팬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하려는 우리 대중문화에도 영향을 미쳤고 새로움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올해는 거대 시기부터 실크로드를 통해 문화를 고려해온 카자흐스탄과 한국이 수교를 맺은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6월 18일에 카자흐스탄 콘서트홀에서 살렘 K-pop 페스타를 개최했습니다. 진흥원은 박지연, 베이비즈, 하이라이트, 전상급 K-pop 가수들이 화려한 공연과 무대 이벤트로 90분간 채워진 공연은 카자흐스탄에서 K-pop 밴드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K-pop 공연 외에도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국에서 산업문화 교류의 해를 기념하는 문화 교류 행사 12개가 진행되었습니다. 그전에도 2011년 열린 한국문화제 알마티와 아스타나에서 한국전통예술 콘서트와 ICU하고 엔쿠스라는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에버글로우라는 아이돌 그룹은 알마티에서 단독 콘서트를 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단독 K-pop 공연을 한 그룹은 에버글로우가 처음이었고 카자흐스탄의 많은 K-pop 팬들이 아주 행복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카자흐스탄에서 단독 K-pop 공연과 한국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기대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카자흐스탄에서 K-문화 콘텐츠와 K-웨이브는 아주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K-콘텐츠의 세계적 확산은 한국 대중문화를 향한 관심을 넘어 음식, 언어, 생활문화, 역사, 관광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을 향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드라마와 대중가요가 중심이 되어 인기를 끌이는 한류는 대중문화의 발신자로서 카자흐스탄에서 한국 문화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류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세계관을 넓어지게 만들었던 대중문화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 현상을 카자흐스탄인들이 좋게 받아들였고 앞으로도 큰 관심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베트남에서 한국 K-문화 콘텐츠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라는 주제로 웬트빅된 상명대학교 한국언어문화전공 학생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베트남에서 온 웬트빅든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현재 베트남에서 한국 K-문화 콘텐츠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합니다. 문화 콘텐츠가 유럽 나라들보다 베트남에 늦게 등장했습니다. 1997년에 의가 형제 드라마를 통해서 최초로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해 알려주었으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주인공 장동건이 호치민시 야외 무대에서 공연할 때 1만여 관중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2009년에 꽃보다 남자 드라마가 나오고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때부터 주인공 이민호가 베트남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누구를 칭찬해줄 때 이민호처럼 잘생겼네, 한국 배우처럼 보이네 라고 말합니다. 현재도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1세대 아이돌들은 베트남에서 인기를 많이 못 받았지만 2세대부터 아이돌 등장하고 베트남에 많은 팬클럽이 생기고 엄청난 인기를 받았습니다. 현재 베트남에서 70% 인구가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소식이나 일상생활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합니다.
그래서 아이돌과 관련된 소식들은 팬들이 만든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찾아보면 수많은 한국 아이돌 팬클럽과 홈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의 한국 영화, 음식, 패션 등 많은 분야들이 베트남 사람의 생활 속에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현재 베트남과 한국의 교류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미 양국 간의 한국교육개발원에 공지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 유학생은 35,843명 정도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보면 현재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한미 양국 간의 협력 활동도 많거니와 해마다 많은 한미 문화 교류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대가 사상 처음으로 베트남의 해외 분교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방송 콘텐츠에서는 베트남에서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리메이크했습니다. 베트남 기획투자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베트남에서 투자하는 나라들 중에 한국은 1등으로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은 15만 6천 명 정도 있고 한국 소대기업은 9천 개 정도 있습니다. 표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많은 분야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한류 등장한 후 많은 영향을 가져주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문화 콘텐츠를 통해 한국 연예인의 패션이나 헤어스타일, 화장법, 한국의 음식 등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 식당, 화장품 가게 등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한국의 화장품이 인기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연예인이 화장품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한국의 화장품에 대해 궁금한 사람이 많습니다. 베트남 젊은이들한테는 한국 사람의 옷차림과 화장법에 대한 영향이 아주 큽니다. 유튜브에 베트남어로 한국의 스타일인 화장이나 패션 찾으면 수많은 영상을 나옵니다. 베트남에 원래 없었던 24시간 편의점도 많이 생겼습니다. 첸스 이전 18년에 호치민에서 첫 가게를 오픈하고 현재 150개 정도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 중에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한국어를 배운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한국 드라마를 보고 너무 좋아해서 한국 유학으로 왔습니다. 현재 베트남의 한국 학과는 핫한 학과 중에 하나입니다. 대학교와 전문대학 중 28군데가 한국학 전공을 개설하여 16,000 정도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외에 수많은 한국어 학원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중에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건지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한국의 드라마와 케이팝의 출발점으로 한국과 베트남의 사회 및 경제적 요인들이 시너지가 되어 사회 현상으로 발전하게 된 전망입니다. 현재 한국에 있는 베트남 유학생들이 나중에 졸업하고 한국에서 배운 지식을 베트남에 돌아가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며 사회 각 분야가 한국과 협력 더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유학생이 많아짐에 따라 한국 이주하는 베트남인들이 많아지는데 이러한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를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가 한로로 인해 한국과 베트남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서로의 우수한 문화를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노력이 현재와 미래의 발전적인 모습입니다. 발표를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부는 강력한 한류라는 주제로 카키모브 디서백 상명대학교 한국언어문화전공 학생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명대 한국언어문화전공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유학생 카키모브 디서백입니다. 오늘 우즈베키스탄에 부는 강력한 한류 주제로 우즈베키스탄 속의 한류 현황에 대해서 발표해 보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교류를 해오고 있는 국가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다수의 유학생과 이주 근로자들의 한국을 꾸준히 방문하고 있어 양국 간 심리적 거리가 가깝습니다. 또한 한류의 인기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2021년 기준으로 약 18만 명의 교류인들이 살고 있으며 이들 덕분에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다양한 한국 대중문화가 오래전부터 소개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즈베크 사람들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 한국 문화를 접하며 한국 언어, 한국 노래, 한국 드라마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각 부분에 대한 우즈베크인들의 생각, 태도, 관심사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실크로드의 거점이자 중앙아시아 중심 국가인 우즈베키스탄의 한류, 한국어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드라마,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한국 유학과 방문, 대학의 한국학과 등을 통해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우즈베크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설 한국어 학원이 많이 개설되어 있어 개인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하기도 합니다. 한류 열풍의 영향으로 한국어 학습 열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수도 타슈켄트를 중심으로 사마르칸드, 부하라, 우르겐치 등 지방 도시에서도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11,004명 학생들이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배우고 있으며 한국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강좌 등을 포함하면 약 2만 명의 수강생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것을 추산되고 있습니다. 우즈벡에서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가르치는 학교는 47곳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어 교육으로 유명했던 몇 개 교육센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어 교육원. 한국어 교육원은 1992년에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서 설립되었습니다. 타슈켄트 한국어 교육원은 러시아, CIS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한국어 교육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교류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문을 열었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수강생들이 우즈베크인 학생들입니다. 이 교육원은 지난 30년 동안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타슈켄트의 교육원은 한국 언어와 함께 한국 문화도 가르치는 교육원이며 태권도, 한국 요리, 힙합 댄스 등 동아리를 통해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세종학당. 타슈켄트 세종학당은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원입니다. 세종학당에서는 매학기 초급, 중급 한국어 2단 교육 과정은 물론이고 다양한 특별 과정, 문화 수업을 개설해 학습자들에게 더욱 흥미롭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교육원입니다. 저도 한국 유학 오기 전에 세종학당에서 1년 동안 한국 언어를 배우면서 매년 진행하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 김치축제 같은 여러 프로그램에서 한국 문화를 재밌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원이 많이 개설되어 한국에 대한 수요와 기회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중음악 K-팝은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인기를 모았던 K-팝 문화가 요즘 유럽 국가들, 미국, 중앙아시아, 주로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즈벡 청년층 사이에서 팬층을 향상시키고 K-팝 팬들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BTS, 블랙핑크 등 유명 그룹의 노래에 빠진 우즈벡 청소년들 사이에서 코리안 드림, 한국 꿈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들의 자신의 아이돌의 가사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아이돌을 만나고 싶다는 꿈이 한국 유학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의 K-팝 문화가 발전과 현황에 얼마 전에 진행된 한류 축제 목고지 대한민국 축제에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 매력을 세계에서 알리는 한류 축제가 올해 9월 24, 25일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렸습니다. 축제에서 5만 3천 명의 한류 팬들이 참석했습니다.
축제를 즐기기 위해 타슈켄트의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주변국 팬들의 모습이 큰 관심도 받기도 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행사 마지막 날은 무료로 열린 공연, 목꽃집 콘서트가 장식했습니다. 타슈켄트의 무대에는 카이, 에일리, 베이브리 등 K-pop 스타들이 출연했습니다. 이들은 공연을 물론 한국과 개최국의 음식, 패션, 탈춤, 전통 노래 등 다양한 생활 문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펼치며 한류 팬들과 즐겁게 소통했습니다. 목꽃집 콘서트에서는 한국의 생활 문화를 일방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K-pop 아티스트가 직접 배우고 경험하는 시간을 가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류 스타들의 현지 문화를 소개받고 적극적으로 체험하려는 것에 대해 팬들은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관람객들의 설문조사, 댓글을 통해 한국 문화에 더 잘 이해하는 기회가 주었다, 한국의 전통과 역사에 대해 더 궁금해졌다 등등 의견을 남기며 한국과 한국 생활 문화에 대한 진근한 인식과 회의적인 소감을 남겼습니다. 앞으로도 우즈베키스탄 팬들과 한국 K-pop 스타들이 만날 수 있는 축제가 많이 열리면 좋겠습니다. 최근 인터넷과 위성 안테나의 빠른 보급으로 세계의 다양한 대중문화에 대한 접근도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 유입 중에 단연 돋보이는 것은 한국 대중문화입니다. 200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한국 드라마가 급속히 확산되자 현지 젊은이들의 드라마 속 스타들의 행동, 패션을 모방하기도 하고 한국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국민들이 한국과 한국의 대중문화를 어떤 경로로 접하게 되었는지 묻는 한 국내 연구에서 응답자의 54%가 한국 드라마가 통해서라고 했으며 한국 드라마의 시청 경험은 여성은 80.9%, 남성은 66.3%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류 드라마의 시초는 2003년대 방송된 겨울 연가 드라마로 시작됐습니다. 겨울 연가는 60%의 경유정유 시청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한국 드라마가 우즈베키스탄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름 향기, 대장금, 러비스토리 인 허버드, 주몽, 기생충, 오징어 게임, 지금 우리 학교는 등 없이 많은 작품이 우즈베키스탄에 전파를 타고 인기리에 방영되었습니다. 이러한 드라마의 인기 덕분에 우즈벡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에게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좋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즈벡 국민이 한국 드라마를 사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즈벡과 한국 문화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을 존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문화가 우즈벡에도 있습니다. 또한 드라마 소재, 생활 속 평범한 소재, 즉 가족 이야기, 남녀 간 사랑, 성공담 등 줄을 이루고 있어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이 좋아하고 가족과 함께 시청하기에 부담스럽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대가족 형태의 대부분이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저녁 시간 TV 시청은 대부분은 가족과 함께 이루어지는데 모든 연령대에 공감할 수 있는 생활 속 소재를 중요 테마로 삼는 한국 드라마는 우즈벡 시청자들과 지리적 거리와 언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교감 포인트를 만들어냅니다. 가족 일상사, 사랑을 주 소재로 한 한국 드라마는 전 연령대, 정상별에서 골고루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드라마와 K-pop에서 시작된 한류 팬들은 관심은 이제 한국 문화 전반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류 바람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강세게 오래 계속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프트 파워로 본 한류로서의 미디어 콘텐츠라는 주제로 발표할 상명대학교 글로벌 지역학부 김효경, 문지윤, 이승준, 이하은 학생 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MZ세대 학부생의 시선으로 바라본 K-문화 콘텐츠와 K-웨이브 한류의 확산 학술 세미나에서 소프트 파워로 본 한류로서의 미디어 콘텐츠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상명대학교 글로벌 지역학부 이하은입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발전시켜 정보화 시대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문화 수출국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한류는 1990년대 말부터 한국의 드라마를 필두로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현재 오징어 게임은 에미상 6개 부분 수상, 역대 최초 1억 가구 시청 돌파, 미국 넷플릭스 종합 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기생충은 오스카 시상식 4개 부분에서 상을 수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최초의 비영어권 영화가 되는 등 이제는 아시아권만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대중적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K-팝의 경우 1세대 아이돌의 중국과 일본 진출을 시작으로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원더걸스와 싸이가 미국 시장 진출을 도전하며 K-팝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에 대해 점차 영역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럼 과연 소프트 파워란 무엇일까요? 1990년 처음 소프트 파워 개념을 제시한 석학 조셉 나이 하버드대 명예교수는 10월 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은 포화를 맞아 무너진 것이 아닌 철의 장막을 건넌 서구 문화와 방송 노출로 변화된 사람들이 휘두른 망치와 불도저에 무너졌다라고 말하며 소프트 파워란 강압이나 거래가 아닌 매력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는 능력이라 밝혔습니다. 그러면 현대 사회에 왜 소프트 파워가 중요해졌을까요? 전통적인 과거와 현대 21세기 사회에서도 힘의 논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과거 시대엔 주로 군사적인 우월성과 경제적인 힘을 발휘하는 데 주력했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문화적 가치를 통해 자국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인식의 확장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하드파워, 즉 군사력, 경제제재 등 물리적인 힘으로만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계화 인터넷의 확장을 바탕으로 국가의 힘을 과거와 다르게 하드파워만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닌 문화의 매력적 가치를 토대로 자신들의 정책을 상대 국가에 수용하도록 이끄는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소프트 파워는 군사력이나 경제지대 등 물리적으로 표현되는 힘인 하드 파워와는 달리 강제력보다는 매력을 통해 명령이 아닌 자발적 동의에 의해 얻어지는 능력으로서 전 세계인의 호감을 이끌어낼 수 있고 현대 국제관계 및 세계 질서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미디어 콘텐츠는 소프트 파워를 크게 발전시켜 크게 성공한 예입니다. 한국은 디지털 매체를 끊임없이 활용하여 소통과 교류를 하였고 그것을 통해 한국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소비자들을 자극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희 MZ세대가 생각하는 K-미디어 콘텐츠의 강점은 스토리텔링을 통한 세계인의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헐리우드 영화에는 전 세계인들이 즐길 수 있는 보편적 가치보다는 자국의 이익이나 입장을 은연중에 투영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K-미디어는 국경과 이념을 초월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호감을 가질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예시로 오징어 게임과 기생충을 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현대 사회의 양심이 결여되어 있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는 양심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와 물질 만능주의라는 현대 자본주의 현실에 대해 시사하고 있으며 기생충은 하류충간의 삶을 보여주면서 빈부격차라는 만국 공통의 현실을 한국 사회에 빗대어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판타지적 계층 정복이 아닌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해 질문을 현실적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제가 아닌 여러 나라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K-미디어의 매력적인 부분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다양한 나라의 소비자들이 한류 미디어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소프트 파워 효과로서 미디어 콘텐츠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한국의 전통문화 확산 효과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특징은 한국적인 특성을 잘 녹여냈습니다. 딱지치기, 달고나 게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등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작중 게임을 즐기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아이돌 그룹이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리폼하여 무대 의상으로 입은 영상이 유튜브 콘텐츠에 올라가는 등 한국의 고유한 문화적 유산을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한국어의 세계화 효과입니다. 아이돌 그룹의 한국어 가사와 인터뷰, 한국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공감을 통해 한국어 세계화에 긍정적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정상을 차지하기 시작한 2018년부터 미국과 캐나다, 태국, 말레이시아, 알제리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나타났습니다. 2018년 7월 11일 영국 BBC 방송은 미국 현대언어학회 통계를 이용하여 13년부터 16년 사이에 미국 대학 언어 전공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한국어 전공은 오히려 16% 증가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세 번째, 인권과 평화의 보편성 효과입니다. 방탄소년단의 UN 연설 영상은 조회수 11월 26일 기준 16,096만 회를 기록했으며 공연된 영상은 7,603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유니세프 아동 폭력 근절 캠페인을 후원하고 있으며 방탄소년단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기금으로 가정, 학교폭력, 성폭력 피해를 당한 전 세계 아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원폭 티셔츠, 나치 문양 모자 등을 통해 전쟁보다는 평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저변에 확산시켜 보편적 가치에 근거해 인권과 평화의 미래지향적 세계관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전통적인 과거와 다르게 현대 21세기 사회에서도 힘의 논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과거는 주로 군사적인 우월성과 경제적인 힘을 발휘하는 데 주력했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문화적 가치를 통해 자국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인식의 확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이라는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한국이 하드파워로 일관된 정책을 추구한다면 한계성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 정세의 흐름을 더 유연하게 하고 대외적인 이미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소프트 파워를 지속적으로 개발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웹툰 K문화 콘텐츠로서의 가치라는 주제로 발표할 상명대학교 영어권 지역학 전공의 김석영 학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웹툰의 K문화 콘텐츠로서의 가치에 대해 발표하게 된 영어권 지역학 전공 김석영입니다. 웹툰은 웹과 카툰의 합성어로 대한민국에 정착된 고유 웹만화 플랫폼을 통칭합니다. K문화 콘텐츠 중 웹툰은 많은 비율의 소비자가 MZ세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관심과 소비의 대상입니다.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이어진 이 시대에 온라인으로 유통되고 출판되는 K문화 콘텐츠의 웹툰을 K문화 콘텐츠의 간판으로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먼저 배경 지식으로 웹툰의 역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웹툰은 한국 만화계의 발명품입니다. 밀레니엄 세대와 함께 등장한 웹툰은 우리 삶이 온라인화되어가는 과정에 함께하였습니다. 웹툰이란 단어의 첫 사용은 천리안이 운영하던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던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지칭하는 단어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아는 스크롤 형식의 웹툰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만화 속 세상이라는 다음의 코너를 개설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이 코너를 통해 페이지 형식으로 장을 나누던 전통적인 만화 창작과 구독 형식이 파괴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풀의 순정 만화 창작을 시작으로 웹툰이 서사성을 내재한 연재 만화 형식으로 발전하였다고 합니다. 관련 연구에선 포털을 통해 획득한 인지도를 기반으로 연관 상품이 출시되면서 새로운 스타 콘텐츠 형성 모델로 웹툰이 이해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적 의미의 웹툰으로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웹툰의 주소비층이 어떻게 MZ세대로 형성되었을까요? 이 이유를 MZ세대의 특성과 웹툰이라는 콘텐츠의 뉴미디어적 특성 방면으로 조사해 보았습니다. MZ세대를 정의하는 말로 자신을 정의하고 취향을 존중한다 라는 문구가 자주 사용되는데요. 누군가의 평가에 구속되지 않고 스스로를 규정하여 자존감을 찾는 의식이 강하다는 뜻이라고 연구에서 언급합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밀레니얼 세대는 디지털 유목민으로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디지털 기기와 함께 성장해 왔으며 Z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로 온라인 서비스와 함께 성장한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Z세대는 온라인 문화 콘텐츠의 주 소비층으로 성장하여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와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특징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MZ세대가 선호하는 뉴미디어 특성을 간단히 알 필요도 있습니다. 뉴미디어 생태계 소개에 따르면 뉴미디어는 정보 전달뿐만 아니라 양방향적인 특성인 공유와 의견 기능의 반응을 가지며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을 선택하여 수용할 수 있고 장소 무관하게 이용이 가능하다고 언급합니다. 덧붙여 MZ세대는 레거시 미디어보단 뉴미디어 친화적인 세대입니다. 그리고 MZ세대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레거시 미디어를 회피하고 보다 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뉴미디어를 위주로 소비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웹툰은 이런 뉴미디어의 특성을 가진 콘텐츠입니다. 웹툰은 접근성이 뛰어난 온라인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댓글 기능을 통해 독자들은 화마다 즉각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디지털 콘텐츠인 만큼 쉽게 캡처하여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네이버 웹툰의 겟자의 기능은 캡처한 장면의 대사를 수정할 수 있게 하여 수동적 콘텐츠 소비를 넘어 직접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더해서 독자가 공감하고 흥미를 가지는 서사나 장르를 소재로 한 웹툰 작품이 다양하여 자신이 원하는 작품을 골라볼 수도 있죠.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하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웹툰은 모바일 시대에 강한 스크롤 연출 방식을 기반으로 종이 만화보다 제작, 배포가 쉽고 편당 길이도 짧고 집중도도 높습니다. 웹툰은 양방향적 소통으로 자기 표현의 욕구를 충족시켜준다는 점, 온라인 콘텐츠에 뛰어난 접근성을 가졌다는 점, 보는 점이 간단하고 자신 취향에 맞는 소비를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MZ세대 소비자를 공략할 수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다음으로 웹툰의 세계성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이제 한국 웹툰은 우리나라 시장의 MZ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활발히 확장하여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K-문화 콘텐츠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스페리컬 인사이트 컨설팅에 따르면 현재 웹툰 시장의 대표급으로 인식되는 네이버 웹툰은 한국, 일본, 대만, 미국 등에서 수익과 사용자 기준 최대 규모 웹툰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으며 1분기 월간 활성 사용자 수 MAU는 2019년 기준 5,5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덧붙여 세계적으로 웹툰은 이미 짧은 콘텐츠를 소비하는 스낵 문화의 주요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고 언급합니다. 국내 웹툰 기업들은 이미 세계의 디지털 만화 앱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표 자료에서 보실 수 있듯 네이버 웹툰은 미국, 프랑스,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구글 플레이 만화 앱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카카오의 피코마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이렇듯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웹툰 앱의 세계적 영향을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더해서 네이버 웹툰과 카카오 웹툰의 매출 추이는 계속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답니다. 웹툰의 세계화 요인의 첫 번째는 기존 한류 팬들입니다. K-드라마, K-팝 등 한국 콘텐츠에 익숙한 이들 덕분에 큰 저항감 없이 한국 웹툰이 자리 잡았다는 견해입니다. 이제 한류는 일상적이고 누구나 좋아하는 보편적인 것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외에도 웹툰은 차별화된 세계화 전략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한 바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요인인 웹툰 IP를 기반한 영상화와 OTT 진출입니다. 웹툰 영상화는 해외 진출에 있어 원작 웹툰이 가진 언어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어 번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2019년도 웹툰의 영상화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기 글로벌 영상 플랫폼인 넷플릭스가 웹툰 원작 드라마 좋아하면 올리는과 킹덤에 주목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웹툰의 한국적 스토리의 성공 가능성, 글로벌적 주목도를 반영하는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요인은 앞서 설명했던 MZ세대가 웹툰을 선호한 이유와 사뭇 유사합니다. 셋째로 스마트 기기 최적화입니다. 웹툰의 세로 감상 방식은 특히 세로 화면을 가진 스마트폰에 적합하며 출판 만화 디지털본 대비 가독성이 뛰어납니다. 이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웹툰 업계는 모바일에 적합한 인터페이스를 개발하였고 빠르게 스마트 기기 유저들에게 정착할 수 있었다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웹툰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도 한 요인입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출판 만화 강국이던 일본이 한국 웹툰 형식으로 바꿔가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네 번째 요인으로 다양한 스토리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적인 스토리는 한류 팬들의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적인 정서가 없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제공되어 세계인의 입맛에 맞는 작품들이 수출될 수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디지털화된 시대에서
웹툰은 이제 단순한 인터넷 출판 만화를 넘어선 신세대 한류 문화이자 K 문화 콘텐츠의 간판입니다. 작가의 아이디어만 있으면 다양한 고품질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웹툰 IP는 앞으로도 활발하게 재창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스토리는 그 서사에서 공감대나 흥미를 이끄는 능력을 가지고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콘텐츠 시장에 역동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MZ세대가 항류하는 젊은 K-문화 콘텐츠로 세계 디지털 문화 콘텐츠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웹툰을 단순히 만화 오락 미디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글로벌 시대 문화 주도자로 한 걸음 더 나아갈 방법으로 인식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MZ세대가 바라보는 CIS 지역 속 한류 진출 동향과 발전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할 상명대학교 글로벌 지역학부 고민지 양수민 학생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CIS 지역 속 한류 진출 동향과 발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할 글로벌 지역학부 러시아어권 지역학 전공 고민지 양수민입니다. CIS 독립국가연합은 구소련 체제 이후 일부 독립국가들의 정치 공동체 기구로 199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이 기구의 회원국으로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가 있습니다. 또한 참관국으로는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몽골이 속해 있습니다. 오늘 다룰 5개 국가들은 CIS 국가인 러시아와 타지키스탄, 참관국인 몽골, 그리고 CIS 국가 소속은 아니나 친북방 국가인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를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국가별 한류 진출 현황을 살펴보면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한류는 한국어, K-팝, 한식이 대표적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2020년 기준 러시아의 11개의 세종학당이 운영 중이며 약 30여 개의 초중등학교 내에서 한국어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K-팝의 경우 경진대회 등을 통해 활성화되고 있으며 높은 인터넷 발달 수준을 기반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 콘텐츠화 되어 있습니다. CIS 국가는 아니나 친북방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진출한 한국 문화로는 드라마와 영화, K-팝, 한식입니다. 2009년 대장금 드라마의 상영이 시작된 후 지속적인 한국 드라마 시청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K-팝의 경우 우크라이나에 진출해 있는 한류의 핵심 분야로서 현지 여성,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K-팝 동호회들이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국가 내에서는 전화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한식의 경우 아직 다소 한정된 관심층 사이에 인기 있는 문화이나 주로 드라마를 통해 한국 음식과 한국의 식문화가 활발히 전파 중에 있습니다. CIS 참관국에 속하는 몽골에는 한국의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바탕으로 이마트, CU, GS25 등이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다수 입점해 있습니다. 2021년 기준 편의점 수는 몽골 내 160여 개가 진출한 상황입니다. 또한 몽골 내 한국의 의약품 시장 점유율이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종합비타민, 건강보조식품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병원에서 의료봉사 및 기술 공유를 통해 양국 간 보건의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 중입니다. 코카서스 지역의 신북방국가 조지아에서는 한류 확산 초기에 현지 동포들이 주도한 K-팝이 현재 10대에서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주요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국과 조지아의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해이나 여전히 조지아 내에는 무역관이 없어 한국의 문화 콘텐츠 수출을 비롯한 기업 진출이 타 CIS 지역권과 신북방 지역권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CIS 국가인 타지키스탄 또한 타 중앙아시아 국가에 비해 한류 확산이 미미한 수준이나 2007년 대장금이 방영된 이후 현재까지 한국어 학습자들을 중심으로 K-팝과 드라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흥미로운 사실은 커피를 마실 때 이용하는 프림 중에서 동서식품의 프리마가 중앙아시아의 82%, 그중 타지키스탄 시장 점유율의 86%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목민이면서 추운 지방에 사는 중앙아시아 지역 사람들은 발달된 차 문화와 함께 가축의 젖을 짜먹는 문화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차에 우유를 넣는 대신 프림을 넣도록 홍보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 상품은 국내에서처럼 커피에 타먹는 용도를 넘어 현지 식문화 연구를 통해 프리마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개발하고 지역 특징에 맞는 현지화 전략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에 성공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CIS 국가별 한류 진출의 주요 분야를 요약한 슬라이드입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소개한 국가별 한류 진출의 시사점입니다. CIS 연합을 주도하고 있는 러시아의 한류는 삼성, LG, 현대 등의 대기업의 역할과 정부기관의 합작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높은 인터넷 접근성으로 K-팝을 더 쉽게 소비할 수 있는 구조가 한류 확산의 중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부터 친서방적 정권 교체, 크림반도 문제, 러우 전쟁까지 불안정한 정세와 경제로 많은 기업들이 철수하거나 투자 규모를 축소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점을 향후 시장 진출에 있어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곡창지대로서 농업이 산업의 핵심 분야로 자리 잡고 있으나 이에 비해 국가의 기술 개발과 농업 인프라가 노후화되어 대체적으로 현대화된 기계와 기술에 대해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조지아는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수자원공사와 건설 시공에 참여하는 대기업 일부를 제외하고는 진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같이 국가 경제에서 농업 비중이 크기 때문에 발달한 음식료 산업을 고려하여 한식 진출을 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의 내륙국이라는 특성상에 한류 유입이 쉽지 않고 진출하더라도 물류 비용의 과중한 부담이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국 정부에서 친기업, 친외국인 정책을 펼치며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만큼 양국 정부 간의 협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몽골은 한류 확산과 더불어 성공적인 한국 기업의 진출 대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최근 리테일 유통업, 프랜차이즈업, 요식업이 크게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향후에도 정부 차원의 발전 계획에 따라 물류 인프라가 지속하여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CIS 지역권 분석 결과 대부분 K-팝과 드라마가 한류를 주도하고 있으며 지역별의 편차가 큰 편입니다. 또한 한류가 기업의 사업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한류 진출을 위한 시장으로서 CIS 지역권 신북방 국가들의 잠재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리적 이점입니다. 과거 실크로였던 이 지역은 광활한 영토의 러시아를 중심으로 중앙아시아와 코카서스 지역은 유럽과 서남아시아, 중동으로 나아가는 교두보 역할로서 시장 진출에 적합합니다. 중앙아시아를 통해 중동 및 유럽 시장으로의 진출 또한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두 번째로 역사 문화적, 민족적 측면에서 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약 55만 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점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민족으로서 한국의 문화가 효과적으로 전파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IS 지역은 경제적으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권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 CIS 지역은 크림반도 합병 시기를 제외하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국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꾸준히 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에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될 기회 요소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CIS 국가와 한국은 상호 보완적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요 경제 협력 파트너로 진출에 유망한 지역입니다. 국가별 한류 진출 기대 분야를 살펴보면 러시아에는 원격 진료, 홈 오피스, 에듀테크 등의 온라인 기반 시장, K-메디컬을, 우크라이나에는 K-팜, 뷰티, 메디컬 산업이 유망합니다. 조지아에는 드라마 등 한류를 활용한 식음료 프랜차이즈, 소비재 중심의 전자상거래 분야를, 타지키스탄에는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약초, 식품 가공, 화장품 원료 제조 등의 한류 마케팅 활용을 접목시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몽골에는 요식업 프랜차이즈, 온라인 주문 및 배달 서비스, 신선식품 및 건강 관련 사업이 우수한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IS 지역권 한류 진출 확대 전략으로는 해당 국가에서 진흥하고자 하는 창조산업과 연계한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조지아 등은 문화정책의 창조산업 개념을 활용하기 시작했고, 이 중 건축과 정보통신을 활용한 새로운 문화서비스 산업, R&D 등의 비중이 커지고 있어 이와 관련한 한류 진출을 노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북방국가 대부분이 민간보다 국가 차원의 문화정책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협력 메커니즘 구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통해 한국 채널을 적극적으로 개설 및 홍보 전략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호감도를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도록 보건, 그린 뉴딜, 디지털 등 생명과 환경을 고려한 산업 파트너가 한국이라는 지속적인 이미지가 녹아나는 영화제, 식품 박람회, 보건 협력 등을 진행하여 한류 진출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CIS 지역권과 북방 국가들은 여러 측면에서 향후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기에 다양한 한류 콘텐츠와 산업이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랜선으로 이루어지는 K체험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상명대학교 한국언어문화전공 서수빈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랜선으로 즐기는 K체험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한국언어문화전공 20학번 서수빈입니다. 우선 MZ세대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MZ는 1981년부터 1996년까지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7년부터 2012년까지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여 부르는 말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대한민국 미디어에서 1981년부터 2010년까지 출생한 모바일 네이티브의 세대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MZ세대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MZ세대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합니다. MZ세대는 신기술에 친숙하고 SNS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대면보다 비대면, 즉 온라인에 익숙해지는 경향이 더욱 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MZ세대는 편리함과 간편함을 선호합니다. 이는 전화보다 문자를 더 좋아하는 경향과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전화는 즉시 반응을 해야 해서 번거롭고 문자는 생각할 시간도 충분히 제공되고 언제든지 편하게 답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MZ세대는 개인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취향과 개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기 개발에 대한 관심이 많고 자신만의 가치관을 추구합니다. 네 번째로 사생활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어 MZ세대는 사생활에 대한 질문에 대해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수평적인 문화를 선호합니다. 이는 수평적인 조직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 제품의 취향이나 스토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요즘은 어떤 물건을 살 때도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자신의 취향이나 사고자 하는 제품의 스토리까지 보기도 합니다. 즉, 자신이 사용하는 물품 하나에도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이번에는 앞서 보았던 MZ의 특징과 함께하는 복합적인 K 콘텐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져온 예시는 나 혼자 산다에 나오는 만화가 기안84인데요. 최근 기안84가 영국 사치갤러리에 작품이 전시되었는데 한국 아티스트 중에서 가장 긴 길이의 벽면에 작품이 전시되었습니다. fan of yours today. You know? Yeah, of course. 나온 선을 보시더라고요. Really good. It's beautiful. 아, 와우. With me and Peter get a signature. 사인? 사인? 니 사인? 니 사인해야지. 참. 외국인이 사인달라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저는. BTS 음악이 왜 나오는 거죠? 아유, 저기서 BTS 먹지 않네. 보시다시피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안84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랜선으로 나 혼자 산다는 프로그램을 접한 사람들이 있었고 이를 통해 기안84까지 알게 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대면 플랫폼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넷플릭스와 왓챠, 이제는 티빙 웨이브까지 비대면 플랫폼이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대면 플랫폼은 기존 대면 플랫폼의 단점을 보완하며 편리하고 간편하게 K-문화 콘텐츠에 대한 접근과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비대면과 관련 있는 줌, 웹엑스를 통해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라이브를 이용하여 직접 현장에 가지 않아도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MZ세대의 성향을 고려한 많은 플랫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승세인 K문학의 위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6년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맨부커상을 수상하게 되고 이수지 작가는 아동문학 노벨상인 안데르센상을 수상합니다. 이는 K한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K문학의 위상까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잇따라 이북의 유통 또한 증가하고 각 전자책 플랫폼들은 해외 거주자들을 위한 이용 가이드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앞서 보았듯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는 한류와 K 콘텐츠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널리 전파하기 위해 전달하기 어렵지 않게끔 번역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고 각 나라에 맞게 윤색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예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번역 관련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영어 더빙의 최대 난제로 꼽힌 건 주인공의 자기소개 장면입니다.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역삼요? Kayak, deed, rotator, new, race car 우영우. Civic. 자막 보낸 역삼 스테이션으로 번역돼 아쉽다는 평이 나오자 더빙은 뜻과 상관없이 원작의 운율을 살려 시빅이라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어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이거를 이해할 수 있을까 막 하고 인텐션을 아직도 간직할 수 있을까 그거를 해가지고 그렇게 번역했죠. 몸무게가 22톤인 암프키 한 고래가 500kg에 달하는 대왕 오징어를 먹. And laid an egg weighing 1.3 tons 6 hours later. How much must the comeback whale weigh? 특히 우영우 역을 맡은 성우는 같은 장애가 있는 배우가 맡았습니다. I'm on the spectrum myself, so there was a lot of things about Woo Young-woo that I naturally understood and related to. 또 주요 배역은 우리말의 특징을 잘 아는 한국계 배우가 캐스팅됐습니다. Saw my family make little noises and things like right like that, and so I just listened to those things and then used them again. 이 드라마 더빙을 위해 자폐 스펙트럼 전문가까지 동원됐습니다. Every person on the spectrum is different, is unique, and so the key is finding what makes woo woo. 지난 6월 말 공개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그동안 비영어권 드라마에서 5차례 정상에 오른 끝에 지난주엔 넷플릭스 전체 시청 시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넷플릭스가 2016년 한국 진출 이후 지난해까지 한국 작품에 투자한 돈은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이를 통해 130여 개 한국 작품이 전 세계 190여 개 나라에 선보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이렇게 점차 대중문화 작품 속에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전달하고 한층 더 대중문화 작품들에 대한 접근성도 높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K 콘텐츠의 미래와 방향에 대해 설명하기 앞서 K 콘텐츠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한국의 여러 문화 콘텐츠들은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 즉 온택트 콘텐츠로 인해 랜선 투어로 진행이 되었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한류를 즐깁니다. 한류를 즐긴 사람들 혹은 처음 접하는 사람들 등등 한류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한류가 증폭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온라인 시장과 컴퓨터로 대면 소통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K 콘텐츠들의 발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현재 MZ세대를 사로잡는 VR, AR 등 콘텐츠와 마케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을 통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고민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MZ세대들이 VR과 AR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K 콘텐츠들은 점차 발달하는 가상공간인 VR과 증강현실인 AR이 상용화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면 한류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증대하고 이에 따라 한류에 대한 접근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K-뷰티 어디까지 알고 있니? 라는 주제로 발표할 상명대학교 글로벌 지역학부 백효선 학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국제학술 세미나에서 K-뷰티 어디까지 알고 있니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글로벌 지역학부 백효선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순서는 K문화 콘텐츠의 숨은 효자 산업인 K뷰티입니다. 세미나에 참여해주신 학우분들께서는 혹시 K문화 콘텐츠에 K뷰티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교류진흥원에서 2021년 11월부터 12월까지 약 한 달간 18개국의 한국문화 콘텐츠 경험자 8,500명을 대상으로 해외 한류 실태조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전체 문화 콘텐츠 소비 중 한류 콘텐츠 비중은 2020년 대비 5.9%포인트 늘어난 27.4%로 소비 비중과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뷰티는 31.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것으로도 한류 콘텐츠에서 K뷰티가 중요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규모에서도 K뷰티의 위상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2021년 한국 화장품 수출액은 역대 최대 매출액인 10조 5,099억 원으로 주요 수출품인 가전, 의약품, 휴대폰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한 전체 무역수지 흑자 규모에서도 K뷰티는 25.7%나 차지하고 있으며 화장품 산업 자체의 무역수지 흑자도 2020년 대비 28.6%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K뷰티 산업은 10년 연속으로 무역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 화장품 수출국 153개국 중 3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K뷰티의 위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일본 등 세계가 K뷰티에 빠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미국과 일본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미국의 K뷰티 현황입니다. 미국은 3대 화장품 수입국의 프랑스, 캐나다, 그리고 한국으로 한국은 2020년 점유율 12.3%로 중국과 이탈리아를 제치고 처음으로 3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도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한국 화장품의 대미 수출액은 7억 1215만 달러로 2020년 대비 32.2%나 증가했는데 이는 미국 전체 화장품 수입 시장의 성장률인 22.5%보다 큰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 미국 전체 수입 시장 점유율에서도 K뷰티 산업은 13.3%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미국에서 K뷰티 시장이 확대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K뷰티에 빠지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사진 속 복숭아 모양의 핸드크림과 아이오페 쿠션이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까요? 사실 미국은 2015년, 2016년쯤에 이런 상품들을 중심으로 발생한 K뷰티 붐으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한국 화장품을 파는 K섹션이 만들어졌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K뷰티의 화제성은 다소 수그러들었지만 소비자들에게 높은 호감도와 신뢰도를 얻게 되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시장에서 하나의 카테고리로 정착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 화장품의 피부 건강을 위한 다양하고 이색적인 원료들과 사용하기 편리한 패키지,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대는 미국에서 K뷰티의 수요를 유지하고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오징어 게임, BTS 등 미국에서 한국 영화와 드라마, 음악 등 K 콘텐츠들이 큰 호응을 얻으면서 시너지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미국 내 K뷰티의 시장 기회가 더욱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일본의 K뷰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대일 화장품 수출액은 2018년 3억 365만 달러에서 2019년 4억 242만 달러로 32.5%가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6억 3,924만 달러로 2년 만에 약 2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2021년에는 7억 8,412만 달러로 그 성장폭이 더욱 커졌으며 2022년 6월 누적 대일 화장품 수출액만 4억 1,079만 달러로 올해 일본 화장품 수출액은 8억 달러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화장품 수출에서도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4.8%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8.4%로 올랐으며 21년에는 8.5%, 그리고 올해 6월에는 누적 10.1%로 두 자릿수를 넘겼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미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11%에 근접한 수치이며 그 상승세는 미국보다 가파르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K뷰티가 유명세를 얻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한류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원래 K뷰티가 공략하기 어려운 시장으로 꼽혀왔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세이도와 SK2 등 현지 고가 브랜드의 위상이 높고 자국 상품을 애용하는 보수적인 분위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6년을 시작으로 BTS, 트와이스 등 K-팝을 비롯해 최근에는 오징어 게임, 작은 아씨들까지 K 컨텐츠가 인기를 얻게 되었고
더불어 한국식 화장품과 K-스타일이 유행하게 되면서 그로 인해 일본에서 K-뷰티 시장이 점점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인기 있는 트와이스 사나와 다현을 모델로 한 브랜드 어퓨는 2021년 동기 대비 매출이 4배나 증가하였으며 베스트셀러인 마데카 소사이드 크림과 스파클링 틴트 같은 경우 전년 대비 각각 619%, 65%나 매출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강다니엘을 모델로 하는 바이오일보, 트와이스 사나를 모델로 하는 웨이크 메이크도 2022년 1분기 매출만 전년 대비 각 4배, 2.4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CJ 올리브영도 일본의 온라인 플랫폼인 이커머스 라큐텐과 큐텐 두 곳에 입점하고 2022년 1분기에만 223%의 매출 성장을 했다는 것으로도 일본 내에서 K-뷰티가 한류의 수혜를 받았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저가 색조 브랜드가 약한 일본에서 K-팝 가수들을 모델로 한 한국 중저가 브랜드들이 시장 현지화를 통해 고품질이지만 일본 브랜드보다 저렴한 색조 화장품을 중심으로 일본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면서 K-뷰티가 일본에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K-뷰티 열풍은 비단 미국과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중저가 색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러시아에서도 분기별 매출이 최대 10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대로 원래 K-뷰티는 중국 시장이 초점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로 중국 정부가 한한령을 시행하게 되었고 더불어 코로나19의 장기화, 중국 자국 브랜드가 성장하면서 중국 내 K-뷰티 시장 점유율이 점점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K-뷰티는 성장 동력을 중국 시장에서 조금 더 넓게 전 세계로 넓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MZ세대에서 바라본 K-뷰티, 그리고 K-뷰티의 열풍이 장기화가 되려면 해야 할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트렌드를 분석하는 영국 기업 WGSN의 샤로넨 뷰티 애널리스트는 K-뷰티의 성공 비결에 대해 과학과 최신 기술의 지원을 받으면서 유산과 문화로부터 이끌어내는 새로운 혁신이 진화하는 뷰티 니즈를 충족시키면서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을 빠르게 파악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간편하고 빠른 것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가 세계 최초로 간편하게 수정 화장을 할 수 있는 쿠션 팩트가 개발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샤로넨이 말했던 것처럼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던 K-뷰티는 이미 전 세계로 뻗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K-문화 콘텐츠의 하나로 한류의 하나로 확산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조차도 K-뷰티가 우리나라 10년 연속 무역 흑자를 내는 산업이고 가전보다 높은 수출액을 내는 산업임에도 한류 열풍의 주역으로 K-문화 콘텐츠의 하나로 K-뷰티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K-팝, K-드라마보다 관심도 홍보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장기화가 되려면 한류 때문에 K-뷰티가 새롭게 성장하게 된 컨텐츠가 아니라 한류를 주도하는 컨텐츠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K-뷰티의 소비의 목적이 K-팝, K-드라마 유행 때문에 하는 일회성 소비나 한류 스타가 광고하는 가성비 좋은 화장품이라는 생각이 목적이 되기보다는 역시 K-뷰티 했다라는 대체할 수 없는 K-뷰티만의 가치로 소비할 수 있도록 K-뷰티만의 강점을 찾아 장기적이고 차별화된 브랜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한양대학교 글로벌 인문학부대학 국제학생 학술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행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